저희가 매일 먹는 쌀 있잖아요. 네. 쌀에 있는 단백질 개수가 인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박사님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진환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단백질 이야기, 최근 뭐 연구나 아주 깊은 이야기까지 이진환 박사님이랑 한번 가보시죠. 아, 예. 좋습니다. 단백질, 근육을 키우는 재료가 다가 아니다. 오. 뭔가 더 있다.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흔히 단백질 하면 근육 키우는 그 재료라고 그렇죠, 많이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요즘 이제 또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네. 맞아요.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 많은데 그때 많이들 드시는 게 단백질 보충제. 요 그림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백질에 대한 그 네. 랩장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개념일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하고 보충제 먹고 음. 그리고 음식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표면적으로 아는 단백질 외에도 단백질이라는 게 뭘까라는 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레고 블락으로 도식화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 20가지의 레고 블락이 있죠. 네. 네. 예, 그거를 저희가 아미노산이라고 부릅니다. 운동할 때도 마무리 때는 프로틴 쉐이커를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운동을 하고 있는 도중에는 아미노산 음료수, 미네랄 음료수 뭐 아. 이렇게 되어 있는 맞아요. 느낌의?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와 단백질이 어떤 오, 좋은 질문. 연관성이 있죠? 아미노산이 이름들이 다 달라요. 한 20개 정도가 있어요. 네. 이 아미노산들이 일렬로 쭉 이어지면은 그거를 펩티드라고 부릅니다. 오, 펩티드. 질문. 질문. 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아미노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펩티드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정렬이 어느 정도 맞아야 펩티드라고 하는 건가요? 사실은 펩티드라고 부르는 거는 그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모자기로 이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이것들이 특수한 기능을 가지려면은 스페시픽하게 서열이 있어야 되죠. 아. 네. 어쨌든 간에 펩티드라는 이름은 얘들이 그냥 이어져 있을 때는 펩티드라고 부릅니다. 유식한 말로 20종류 아미노산들의 선형 중합체다. 선형 중합체. 일렬로 쭉 이어졌다는 얘기죠. 예. 질문. 질문 왜 이렇게 많아요? 오늘 좀 당황스러운데요. 오늘 예. 질문 많아요. 오늘 왜 이렇게 평소랑 다르네요? 그럼 선형이 아닌 게 있는 건가요? 선형이 아닐 수도 있죠. 아. 아닐 수도 있는데 자연계에 있는 건데 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름이 달라요? 이름 펩티드는 똑같습니다. 생리 활성을 가진 자연계 펩티드 중에서 고리인 것들도 있어요. 어. 예. 또 오늘 다룰 거는 그건 아닙니다. 아, 어쨌든 네. 있다. 그래서 이게 선형으로 이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일렬로 있으면은 의미가 없고 이게 3차원으로 꼬였을 때 단백체가 됩니다. 슬라이드에는 뱀처럼 꼬여 있는데 3차원이 된 거죠. 네. 그때 이제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선형인 것이 3차원으로 꼬여서 어떤 형태를 이룬 것, 그게 단백질이군요. 아미노산, 펩티드, 단백질 이 순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3차원 구조들이 되나요? 나선처럼 꼬인 것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쭉 펴진 그 종이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 종이처럼. 네, 베타 시트라고 하는데 어. 그런 특수한 구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백질이 되려면 프로틴 쉐이크를 먹는다고 무조건 그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아미노산과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인가요? 그렇죠. 그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단백질이고 그걸 드시는 거예요. 아. 3차원 구조를 가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차원 구조를 가진 애들이 또 모여요. 이걸 4차원 구조라고 그러는데 모였을 때 단백질 복합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영어로는 컴플렉스. 대부분의 단백질들이 복합체로 존재를 하게 돼요. 아미노산이 모여서 선이 되면서 펩티드가 됐습니다. 3차원이 되면서 단백질이 됐습니다. 어. 그 단백질이 여러 개 있으니 복합체가 됐습니다. 오. 그래서 아까 음식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3대 영양소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지방. 저희가 음식을 먹으면은 단백질의 경우 음식으로 섭취한 후에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요. 위장 같은 데서 분해가 된 다음에 아미노산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생체를 조절하는 물질로 다시 합성이 되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아까 그 단계를 다시 거치는 거예요. 아미노산, 펩티드, 단백질 그 단계를 네. 분해된 다음에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몸 안에서. 오. 그대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단백질이. 아, 그러네요. 지금 딱 마침 우리 김영환 교수님이 그럼 아미노산을 먹는 게 몸에 단백질을 만들기 쉽지 않을까요? 단백질을 분해하거나 재조합하기보다 근본인 아미노산이 더 섭취하기 좋을 것 같아서요. 라고 그래서 아까 랩장님께서 네. 급한 그 흡수가 필요할 때는 아미노산을 먹는다고 예. 하셨고 음식으로 먹을 때는 오래 걸리긴 하겠죠. 분해가 먼저 돼야 되니까. 예, 그 음식물의 형태는 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아미노산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야 되는 것 같고요. 지수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미노산으로 그냥 섭취한다고 소화기나 물질 대사 과정이 필요 없는 건 아님. 아. 이거는 굉장히 좀
공부를 하신 분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희는 지금 퀄리티가 장난이 아닙니다. 놀랐습니다, 교수님들이 제가. 예. 사회 지식인층들은 다 모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 네. 그래서 지금 단백질이 몸을 구성하는 빌딩 블록으로서의 기능, 운동하실 때 네. 근육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거 외에 네. 또 다른 생체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거고 네. 일례로 저희 몸 안에는 단백질이 종류가 한 2만여 개가 있습니다. 와, 진짜 많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종마다 단백질이 또 개수가 달라요. 근데 재밌는 거는 고등생물이라고 단백질 종류가 또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되게 그런 많을 거 것 같은데. 예. 예를 들면은 그 연구에 많이 쓰이는 예쁜 꼬마선충이라고 있거든요. 예. 네. 예. 걔도 2만여 개가 있어요. 와, 그래요? 네. 충격적이다. 예. 그리고 저희가 매일 먹는 쌀 있잖아요. 네. 쌀에 있는 단백질 개수가 인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요? 와. 4만여 개에서 6만여 개 사이. 와, 와. 소름 돋았어. 자, 오늘의 주제인 단백질 건강 또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건강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단백질들이 제 기능을 잘 할 때 건강해진다, 사람이. 잘 작동하는 단백질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고 이 건강 유지에 중요하다. 거꾸로 설명을 드리면 단백질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는 질환이 유발이 된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 예. 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예.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제 기본 요소가 세포인데 세포 안에도 단백질이 여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세포가 쪼개질 때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단백질이 역할을 해야 되고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 유전자가 먼저 복제가 돼야 됩니다. 그때도 단백질들이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포가 기능을 다했을 때 죽을 때도 사멸할 때도 단백질들이 없으면은 제대로 죽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엄청 중요한 거죠. 세포뿐만 아니라 혈액 안에도 단백질들이 많이 있는데 생명이나 방어 관련 기능 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면역 반응. 면역 반응. 그리고 또 유명한 헤모글로빈이 산소 전달하잖아요. 다 단백질입니다. 헤모글로빈도 단백질이군요. 그렇죠. IN으로 끝나는 것들은 단백질인 경우가 많아요. 헤모글로빈도 어쩌고저쩌고 빈. 네, 단백질. IN. 왜냐면 미오글로빈. 프로틴이니까 네. 음료를 맞춘 거예요. 아.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단백질들이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단백질이 기능을 잘 못하는데 이제 질병이 유발된다고 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판되는 의약품의 약 90%는 그 잘못된 단백질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시가 있나요? 글리백이라는 유명한 약이 있어요. 예. 우리 양님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예. 그 물질이 뭐라냐면은 인체 안에서 카이네이즈라는 인산화 효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인산화 효소가 과발현되고 과기능을 할 때 이제 암이 유발이 되는데 그거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글리백이라는 약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죄송한데 잘 몰라서 인산화라는 게 예, 약간 좋습니다. 심화학습에 나올 거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단백질이 액세서리를 달아요. 네. 그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액세서리 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산화다. 그래서 즉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1년에 한 번 받으실 거예요. 건강검진 피 뽑고 하면은 나중에 결과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많은 수치들이 나와요. 그 수치들이 많은 경우 이제 단백질의 수치입니다. 얼마나 많이 있나 그 단백질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FP 수치가 얼마나 되냐. 그 다음에 뭐 PSA, 이건 남성분들이 관심이 많은 그 수치인데, 그 다음에 뭐 CEA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암 표지자예요. 이 사람이 암이 있을까 없을까. 암이 발생하면 저 단백질 수치가 좀 달라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AFP 같은 경우는 간암, 난소암의 지표고요. 네. 정상 기준치는 7.0 나노그램 퍼 밀 혹은 20.0 나노그램 퍼 밀 이하여야 돼요. 이게 너무 많으면은 네. 간암을 이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PSA 수치를 또 재는데요. 네. 이것도 정상 기준치가 0에서 3 나노그램 퍼 밀이에요.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표지자들을 숫자를 저희가 받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이다. 숫자들이 다 네. 사실은 단백질이 얼마나 있냐를 보여주는 숫자들이었다. 그거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간암 표지자 AFP 같은 경우 실제로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보여드리는 실제 예예요. 예. 네. 그래서 오른쪽에 막대처럼 보이는 게 그 밑에 까만 거는 상관이 없는데 위에 까만 거가 표지자입니다. 저게 많으면 많을수록 간암이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실제 저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 병원에서 그렇군요. 오른쪽 그 패널에 네. 하이 리스크 같은 경우에 위에 그 까만 부분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간암이나 간경화가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네.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치매, 아. 고령화가 되면서 네. 치매 같은 병들이 관심이 진짜 많으신가요? 관심 많죠. 네. 단백질이랑 뭔 연관 있죠? 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있어요. 네. 이 병도 환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뇌로 해부해 보면은 단백질들이 이상하게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해부학적으로 네. 그때 쌓여 있는 단백질을 분석을 해보면은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떡일져 가지고 네. 이렇게 뇌세포가 망가져 있고 타우라는 단백질이 네. 인산화돼 가지고 또 떡을져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매라는 병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단백질이. 예, 원래 사실은 정상인의 뇌에서는 저런 단백질들이 이렇게 뭉쳐 있지 않거든요. 환자들의 뇌는 그렇게 변형이 되어 있다, 단백질들이. 그래서 지금 병 걸리는 거랑 단백질이 연관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병을 치료할 때도 단백질이 많이 쓰여요. 참 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병을 치료하는 물질로도 쓰인다, 단백질이. 네, 그 예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명한 약이 있죠, 위고비. 유명하죠. 노보노스디스크라는 거대 제약회에서 만든 약인데 네. 비만 치료제인데요. 네. 최근에 그 회사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어. 뭐냐? 예. 비슷한 약이 또 나왔어요. 마운자로라고. 마운자로. 오. 릴리라는 회사에서. 네. 근데 이 약이 효과가 더 좋대요. 오. 근데 이 약이 뭐냐라고 네. 보면요, 이것도 펩타이드를 모살한 거예요.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펩타이드는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저희가 글루코스가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를 하잖아요, 몸 네. 안에서. 네,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나오죠. 탄수화물을 안 먹어도 인슐린이 항상 분비되게 하는 거죠. 이 약을 주사를 맞으면은. 네.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하고 결론적으로 안 먹기 때문에 배가 부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식욕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하나 뭐 요즘에 그 아기들 그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아요. 근데 예. 이것도 사실은 단백질입니다. 키 작은 애들 외소증 치료하고 이럴 때도 아. 단백질이 약으로 쓰인다. 오. 진짜 요즘 나오는 그래서 약들은 핫한 약은 다 단백질, 펩타이드 그런 쪽이죠. 또 유명한 게 항체 의약품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예. 항체 의약품이 거의 단백질 의약품 시장을 거의 주도를 하고 있는데 네. 항암제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다 죽어가는 환자가 이거 주사 맞고 벌떡 일어나는 케이스도 있고 엄청난 그 약효를 보이는 예. 케이스거든요. 오. 예. 항암 치료는 항체 의약품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효과를 보이는 의약품입니다. 얘도 단백질. 또 조금 번외긴 한데 그 얼마 전까지 이제 코로나 시기였는데 그때 처음에 이제 진단을 할 때는 유전자 기반으로 진단을 해서 코를 하면 하루 정도 걸렸잖아요. 네.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판단하는데 그거는 PCR 기반으로 유전자를 증폭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 거고, 코로나 후기 때는 이제 자가 진단 키트라는 걸 만들어서 팔았어요. 예. 네. 근데 그 진단 키트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주 특수하게 인지하는 항체 단백질이 키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 오, 단백질이야. 다 단백질이야. 네. 그럼 나중에 진짜 엄청 미래에는 뭔가 내 몸에 주입을 해놓고 단백질을 다 이렇게 케어하는 무언가가 나오면 좋겠다. 저희가 생각 못하는 깜짝깜짝 놀랐어요, 제가. 네. 랩장님 질문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네. 단백질이 중요한데 요것도 재밌어요. 한번 보시면은 바이올린이 두 개가 보이는데 되게 유명한 바이올린이에요. 네. 스트라디바리라는 장인이 만든 명품 바이올린입니다. 이분이 만든 바이올린을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이제 불리는데 네. 지금 한 600개 정도가 남아 있어요. 한 300년 전에 네. 이태리에서 만든 건데 소리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들 때 굉장히 명확하고 음정이 정확한 바이올린인데 네. 이거 죄송한데 한 얼마 정도 하나요? 이게 몇백억이더라고요. 몇백억? 몇백억. 이게 한정 달라 보이네. 스트라 그렇죠. 이름을 까먹으려다가 이제 까먹을 수 없다.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는 거죠, 이 바이올린이. 예. 아무튼 과학자들도 포함해서 왜 이 바이올린은 소리가 좋을까? 오. 맞아요. 라는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뭐 나무가 달랐다, 또 도료가 달랐다,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바이올린 중에서 현재 안 쓰이는 바이올린의 표면을 분석을 해봤더니 네. 거기도 특이하게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다른 바이올린에는 단백질이 없는데 없는데? 이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은 단백질이 있군요. 그렇죠. 그 단백질이 뭐냐면은 콜라겐, 어? 그 다음에 카세인, 우유 속에 들어있는. 오? 왜 그런지를 봤더니 문헌을 보면은 예. 이분이 동물에서 추출한 재료를 가지고 유약을 바르기 전에 먼저 발랐대요, 나무에. 근데 사실 이 연구를
제가 포스닥 할 때 친구가 한 연구입니다. 대만 친구인데 어. 교수가 시키는 연구는 안 하고 이걸 한 거예요. 그 친구분은 주변에 저 바이올린이 있는 사람이 있던 거네요. 그쵸. 와. 그 시료를 구해다가 분석을 해본 거예요. 아, 시료를 야, 호기심 구해다가. 천국이었어요, 진짜. 아. 예.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약으로 쓰이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연구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그 단백질 연구에서 중요한 게 단백질의 삼청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연구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이거를 전문 용어로 단백질 구조학이라고 합니다. 단백질 네. 구조학. 보시면은 예전에는 엑스레이라는 기법을 써서 결정을 단백질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디프렉션 되는 양상을 보고 구조를 푼다거나 네. 최근에는 아예 그냥 전자 함유경으로 들여다보는 크라이오 EM이라는 기법을 써가지고 네. 단백질의 구조를 보는 연구를 했습니다. 이 두 방법의 결정적인 단점이라고 하자면은 위에 엑스레이 결정학 방법은 결정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결정을 안 만들면 아예 연구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크라이오 EM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장비가 뭐 수십억을 호가하는 장비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크기가 너무 작으면 또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런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분야의 연구 동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 최근에 이제 AI가 화두인데 아, 그쵸. 그래서 AI로 단백질의 구조를 푸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기존의 방법으로 단백질 구조를 푼 엄청 큰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던 거죠. AI도 먼저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학습할 데이터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세돌이랑 바둑으로 대결했던 알파고를 만든 다음에 바로 알파폴드라는 거를 구글이 이제 개발에 착수를 한 거죠. 예. 결론적으로 이거는 아미노산 서열과 구조를 연동시키는 그런 이제 AI인데요. 이게 나오고 나서 단백질 구조학자들이 굉장히 낙담을 한 거죠. 이제 나의 밥그릇은 다 뺏겼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 알파고가 나왔다고 바둑이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예. 더 많은 재밌는 연구를 이제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뭘 하냐면 일종의 올림픽인데요. 단백질 구조를 AI로 누가 잘 푸나 이런 대회를 합니다. 예, 캐스프라고 하는데 아직 구조가 안 알려진 단백질 시퀀스를 던져줘요. 기존의 방법으로 푼 구조를 들고 있고 프로그램한테 시키는 거예요. 잘 풀어봐. 누가 제일 가까워 진짜 구조랑 그 대회를 합니다. 예. 그래서 2020년도에는 네. 여전히 알파폴드 두 번째 버전이 1등을 했는데 그 구글 외에도 다른 회사나 다른 연구자들이 만든 그런 프로그램들이 쫓아온 거죠. 그래서 2024년 노벨상을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박사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야. 데이비 베이커라고 네. 워싱턴대 교수님이세요. 예. 그래서 이분 제자가 사실은 이제 서울대에 들어와 계세요, 교수님으로. 연구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다음에 모셔야겠네요. 예. 네. 근데 단백질 구조와 신약 개발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네. 대부분의 약들이 단백질의 기능을 억제하는 약이고 억제할 때 단백질에 붙어서 억제하거든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붙어서. 그러다 보니까 구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AI로 단백질의 구조를 쉽게 풀 수 있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은 기존 방법 쓰면 몇 년 아예 구조를 못 푸는 단백질이 있는데 지금 앞에 5년 단계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할 때 10년 이상 걸리는 게 부지기수인데 전체적인 신약 개발 속도가 빨라진 상황이에요. 그 앞에 원래는 구조 맞추려고 그 과학자들이 막 엄청 했는데 이제 AI가 해주니까 빨라진 그쵸. 거군요. 예. 근데 박사님 또 질문이 있는 게 네. 앞부분은 저 5년은 AI가 투입돼서 많이 빨라졌는데 예. 신약 개발 전체 과정에서는 저 5년이 짧아져도 저 뒤에 비임상 그러니까 동물 실험이죠. 그다음에 임상 시험 뭐 허가 검토 이런 건 또 기간이 길잖아요. 전체 기간 짧아진 걸로는 또 좀 많이 이렇게 짧아지지 않은 게 아닌가. 맞아요. 전문가적 질문 감사합니다. 네. 앞에 쪽은 많이 단계가 짧아졌는데 예, 예. 뒤에는 아직도 좀 걸리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를 들면은 비임상 실험 같은 경우에 세포주라는 그런 시스템을 써가지고 비임상 실험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 시스템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어요. 그 영역도 각 그렇죠. 영역마다 그리고 유식한 말로 올가노이드라고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인공장기 그렇죠. 그런 것들. 네. 맞아요. 네. 했었어요. 그게 사실은 인체랑 더 가깝기 때문에 세포주보다는 훨씬 더 결과가 실제로 응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임상까지. 실제와 비슷한 결과를 미리 그렇죠. 볼 수 있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좀 예. 더 단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마다 새로운 기술 도입되면서 다 단축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네. 첫 번째 그 기초 시간의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그 AI가 기존에 있는 단백질의 구조를 푸는 데만 쓰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단백질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처음에 알파고 버전은 이세돌 그 기사와 붙었을 때는 기존의 기보를 학습해서 바둑을 뒀단 말이에요.
예. 네. 근데 버전이 올라갈수록 자기들끼리 둔 기보를 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아. 지금 요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있던 그 단백질 서열뿐만 아니라 없는 것까지 자기가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기능을 가진 단백질들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다. 향후. 어. 세상에 없는 거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엄청난 근육 만들어주는 단백질. 오, 좋은데요? 네. 어. AI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기초 시간 끝. 어떠셨어요? 기초. 너무 재밌었어요. 기초 한번 요약해 주시죠. 단백질은 다다. 뭐죠? 이게 뭐죠? 갑자기? 단백질 없으면 아무 생물도 살 수 없다. 오, 좋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